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가혁 라이브 이가혁입니다. 전직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내가 죽어야 남편 살 길 열릴까라고 한탄했다는 내용이 친윤계 인사 접견 후기를 통해서 알려졌습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김 씨가 대통령의 참모들과 연락해 여러 현안을 해결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대표적인 성과로 내세운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해 미국 업체와 굴욕 합의를 한 사실이 드러나며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네 분 해설위원 소개해드리고 백다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꼭 버텨달라고 전해달라. 김건희 씨가 윤석열의 멘토로 알려진 신평 변호사에게 한 말입니다. 신 변호사는 어제 50분간 김 씨를 만났는데요. 반클리프 목걸이 전달 사실을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을 향해서는 정권과 손을 잡고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멘토의 입에서는 김 씨의 목걸이를 비롯한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정반대의 시각이 나왔습니다. 가슴을 칠 겁니다. 무슨 명품 목걸이, 명품 시계, 명품 핸드백 그 소리가 나오면은 그 양반은 회차리를 들고 아마 쫓아가서 때렸을 겁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오늘 특검 조사에는 건강을 이유로 불출석한 김건희 씨. 접견에서는 할 말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특검은 김 씨의 구속 기간을 이달 31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네,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말했다는 이 사실이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를 접견하고 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 언론에 알려졌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이런 발언을 한 의도 그리고 이걸 공개한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신파 영화 찍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이 비련의 여주인공이 되어서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시즌2가 바로 오늘 이야기한 내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뭔가 지지자를 향한 여론의 목소리를 선동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찬탄 반타파가 있고 그러면서 윤 어게인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주요한 그런 선거 결과에서의 그런 내용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윤석열, 김건희를 너희들이 구제해라라는 하나의 메시지이기도 하고요. 또 윤석열 배우자에게는 너가 비록 감옥에 있더라도 지금 검찰 그리고 행정 라인 남아있는 거 최대한 동원해서 나를 이 감옥에서 끄집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라라는 간접적인 사인이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오히려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기. 이것은 나를 희생해서 남편을 살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라 하는 반어법의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한 감정 토론은 아닐 것이다라는 분석을 하셨습니다. 김기웅 위원님. 의도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의도가 있건 없건 떠나서 우선적으로 본인이 영부인의 위치에서 지금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고 영어의 몸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자기 심정이 좀 드러난 면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지금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 혐의로 관련해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지만 지금 언론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특검 내용들 아닙니까? 거기에서 목걸이다, 팔찌다, 명품 가방이다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 따가운 눈총을 본인이 왜 느끼지 못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또 본인이 와이프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일정 부분 토로를 했다고 보고요. 다만 이 부분을 신평 변호사를 통해서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진위, 의도와 상관없이 지지자들에게 일종의 메시지는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지자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선 두 분이 다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추윤 의원님, 지난번에 김건희 씨가 다시 남편과 살 수 있을까라는 말을 했다는 것도 알려졌는데 법조인들 분석 들어보면 다시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하더라고요. 만날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편이죠. 두 분 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내란 혐의는 최소 무기징역이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각종 16가지가 넘는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 합쳤을 때 몇 년이다 법조인들마다 분석은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수십 년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많죠. 근데 저는
김건희 씨가 이 심평 변호사랑 이렇게 접견을 하면서 본인이 토로한 내용이 외부로 알려질 거란 걸 이미 인식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심평 변호사 역시 김건희 씨의 허락 없이 오늘 내 한 내용을 내가 SNS에 올리겠다는 내용을 독단적으로 올리진 않았을 거라고요. 예. 그럼 어떤 메시지가 나갈 거를 알고 이런 거를 말을 한 거잖아요. 전 그러면 적어도 아까 다른 패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혐의가 이 정도로 드러나고 있고 국민들께서 정말 놀라고 있는 상황이라면 국민들을 향한 사과 메시지를 같이 냈어야 되는 건 아닌가. 적어도 이런 유감 표명이나 그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심평 변호사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했었어야 된다는 말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뭐 죽는다, 내가 죽어야 뭐 이건 뭐 극단적인 선택 이런 걸 암시하는 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유죄 선고를 받아야 내가 법의 그 처단을 받게 되면은 남편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 말을 한 그 목적은 결국 그 원래 구속 기소 되기 전에 나왔던 부부를 동시에 구속시키진 않지 않을까라는 그 여론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목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판결을 받게 되면 지금 국민들 특히나 이 강성 보수 지지층에서는 어떻게 둘 다 구속시킬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부추김으로 인해서 뭔가 법조인 그리고 그 여론 쪽에 한 명만 좀 해라, 둘 다 구속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이 은연중의 메시지를 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뭔가 심정을 토로하고 힘든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한다보다는 결국 심평 변호사를 통해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계산된 여론전이다. 김인영 위원님, 근데 김건희 씨 메시지 중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딱 실명으로 등장합니다. 어떻게 배신할 수 있냐라고 말했다는 것인데 이것도 어떤 계산된 전략일까요? 지금 시점에서 저런 메시지가 난다는 것은 저희가 의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선 크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저희가 전당대회 기간 중이지 않습니까? 전당대회에서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언급을 했을 거고, 두 번째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전히 국민의힘, 즉 보수 진영에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고 언급함으로써 추가적으로 본인의 언론 주목도 또는 동정 여론도 더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의 저 발언을 보면서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는 배신하지 않았다면, 목적어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국민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본인을 배신하지 않았다면 어떤 목적어가 빠져 있는데 제 생각은 확실한 거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고, 특히 무한한 영광 저 부분은 정말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 위임받는 겁니다. 김건희 씨가 실제로 무한한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굉장히 오만한 표현인 겁니다. 국민에게 위임받는 권력을 마치 사유화처럼 말했는데 저런 발언이 저는 진짜 아니기를, 실제로 했는 발언이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신 변호사에 따르면 그 나토 주얼리 3종 세트라고 불리는 그 명품들을 선물한, 그리고 삼청동 안가 회동까지 했다고 자수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과 김건희 씨가 가까워진 경위에 대해서 저희 JTBC와 통화한 내용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회장이 국가조찬기도 회장이라서 그 직책 때문에 김건희 씨와 가까워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그러니까 뭐 명품 선물 이런 게 아니라 종교적인 목적 때문에 가까워진 거라고 설명을 한 거거든요. 지금 대화 내용을 보면은 심평 변호사도 변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의 범죄 사실에 있어서 뭔가 유리한 지점을 끌어내려고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심평 변호사가 먼저 물어보잖아요. 회장이어서 국가조찬기도의 회장이어서 신뢰한 거냐? 그랬더니 김건희 씨가 그렇다. 이래서 결국에는 서희건설과 정권의 유착관계는 종교란 그런 계기가 된 것이지, 내가 뭔가 3종 세트를 받았기 때문에 명품 때문에 친해진 게 아닌 거라는 뭔가 반론을 하나의 또 밑밥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살 수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실제로 예전에 최재형 목사랑 만날 때도 최재형 목사가 계속해서 카톡 보내고 그래도 대꾸 안 하다가 샤넬백 사진을 올리니까 만나는 시간이 정해집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만나는 수단과 목적과 그런 행위들이 명품이라는 매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왜 그럼 3종 세트가 같지만 나중에 돌려줄 때는 귀걸이는 안 돌려줍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할 것입니까? 그래서 안가에서 결국에는 서 회장을 만났다고 하는데 뭔가 위로를 받고 성경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 과정 중에서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 나누어졌는지 실제로 이제 서희건설 회장이 소환돼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모르던 많은 부분들이 드러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는 가만히 듣는 경청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본인이 계속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그런 권력의 내부의 비하인드 스토리나 여러 가지 내가 정권을 잡으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가능성들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나를 추종하라 라는 미끼를 던졌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사실들이 김건희 특검팀에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의 지금
뭐 사업상 청탁이나 또는 뭐 인사 청탁 같은 게 오간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에 대해서 심평 변호사가 오히려 반론을 펼쳐주는 그런 목적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백다 앵커의 브리핑에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 이종찬 광복회장, 윤 전 대통령 부친과 막역한 사이라고 알려져 있죠. 윤 전 대통령 부친이 만약 지금 이 상황을 본다면, 김건희 씨의 이런 명품 수수 의혹 등을 본다면 아마 회초리를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쓴소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중마고 예. 이철우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중, 고인이 된 윤기중 전 교수와도 굉장히 가까우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기중 전 교수가 이런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예. 얼마나 부모로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친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 같고요. 저는 이제 그 진짜로 받았는지 여부는 이제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결과가 나올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 상황을 봤을 때 네.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가 얘기했던 소위 말해서 그거는 가품이었다. 그렇지만 가품도 발견되고 진품이라고 하는 것을 서희건설 그 회장이 직접 본인이 자수서를 통해서 증거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김건희 여사한테 불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다만 제가 볼 때 심평 변호사가 국가조창 기도회 관련해서 회장이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선거 기간에 12월 초에 예. 국가조창 기도회가 크게 열립니다. 그렇다면 각종 어떤 많은 대선 주자들이 그 자리에 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나는 분들은 굉장히 그 교계에서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습니다. 금품이 오간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청탁이 오간 부분은 전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 때만 만났겠느냐 아니면 여러 가지 본인이 걱정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교계에 돌아가는 얘기 그리고 신앙적으로 본인이 좀 의지하고 싶은 그런 얘기도 듣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성춘 의원님. 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런 심평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에 이렇게 언론에서 다뤄주는 게 맞느냐라는 비판까지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변론을 펼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입니다. 변론을 뭐 변호인단이나 뭐 본인의 지인을 통해서 뭐 피의자들이 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다뤄지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민을 통해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건희 씨랑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본인들의 변호인단을 통해서 자꾸 국민들에게 이슈화, 뭔가 이슈를 전달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가? 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결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아마 금요일 날 투표를 하고 결선 투표가 없다면 그때 종료가 되고 신임 지도부가 이제 들어서게 될 텐데 이미 사실상 윤석열 전 대통령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는 전환길 씨를 통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윤석열이란 키워드를 얹히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유력 후보인 김문수 후보나 장동혁 후보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런 와중에 계속 언론 플레이를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준다. 그러면 반탄파의 지지를 반탄파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또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전당대회 때 우리가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면서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도부로 당선이 되면 자, 너네들 이제 지도부 됐으니 우리들 수사하는 거나 이런 재판을 진행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들을 위해서 싸워라. 뭔가 지금 사실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이 파면당한 직후에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에 대한 이슈를 다룰 때 그 보수 진영 패널들이 그들을 옹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묘하게 전환기 씨의 등장 이후,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바뀐 이후 이 패널들도 뭔가 특검이 뭔가 과하다, 뭔가 이들을 너무 그렇게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식의 묘한 뉘앙스의 그 변화가 있었거든요. 예. 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김건희 씨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끝나고 난 이후에 지도부가 이제 나서서 또 뭔가 특검이 너무했다는 식으로 사법부에 대한 뭐 비판 이런 언론 비판 수위를 높여갈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과 안에 있는 그 수감되어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김건희 씨가 호흡을 맞춰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심평 변호사의 글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김건희 씨가 구속 후 3차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원래는 오늘 나와라라고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통보를 했기 때문에 특검이 이를 배려해서 내일 오후 2시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김윤영 위원님, 내일 뭐 진전이 있을까요? 계속 사실상의 묵비권 행사하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계속 그럴 겁니다. 예. 출석은 최대한 협조하고
진술 거부권은 선택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으로 봤을 때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법률적 지원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석을 제대로 하면서 본인의 병보석을 계속 노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출석을 성실하게 하지 않는다면 병보석을 하기가 어려울 텐데 출석을 성실히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병보석을 노릴 수 있다고 보이고요. 거기다가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본인도 지금 본인이 어떤 혐의와 어떤 물증이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출석을 열심히 해서 오히려 지금 특검 측의 전략이 무엇인지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법적 조언을 지금 잘 받고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신 변호사 글은 이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신혜영 의원님, 의사이시기도 하니까 신평 변호사가 김건희 씨가 앙상한 뼈대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글을 올렸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 또한 신 변호사의 이제 변호 전략이라고 저희는 보이는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아플 예정이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지금 진술 거부권을 사용하면서 조사를 받고 있긴 한데 가끔씩 사고가 나요. JTBC에서 얼마 전에도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 김상민 검사 건 관련해가지고 공천 개입했느냐 했을 때 진술 거부하지 않고 내가 챙기려면 더 챙길 검사들이 많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 내용 자체가 그러면 내가 참 검사들을 챙길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라는 것을 무심결에 인정을 했다라는 또 간접적인 어떻게 보면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사고 나는 발언이었던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진술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오히려 덫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진술 거부하고 병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 이런 변호 전략의 판단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람의 적응력은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구속되고 수감이 되면 일주일 정도 되면은 그래도 그 환경에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적응할 수 있고 이제 처음에는 너무 환경이 바뀌면 식음이 전폐되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러다가요. 어느 정도는 이제 식사도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또 그 상황에서 또 버틸 힘이 생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아플 생각 아니면 이런 앙상한 뼈만 남았다. 이런 워딩들은 또 하나의 정치적 수사이자 감옥에서의 정치를 시작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비판적으로 이것도 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김건희 씨가 윤 전 대통령이 V1이었다면 김건희 씨는 그 위에는 V0다라는 말은 이미 많이 나왔는데 그걸 뒷받침하는 의혹과 정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한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당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김건희 씨와 측근이라고 분류되는데요. 이 의전 비서관의 자녀가 학폭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김건희 씨가 직접 당시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었다라는 내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물론 통화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화 내역은 나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통화가 있고 나서 김 비서관 자녀는 출석 정지 10일이라는 혐의에 비해서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성추윤 의원님, 민간인인 대통령 부인이 교육부 차관과 직접 통화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통화하는 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내역은 일단 검증이 된 건데 김승희 비서관, 의전 비서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 이 비서관에 임명됐을 때부터 대체 어떤 사람이냐? 왜냐하면 첫 번째로 공직을 맡았던 게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건희 여사와 2009년에 대학원 동기로 알려져 있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라인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출석 정지 10일 아주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생이 초등학교 2학년생을 리코더, 주먹, 그리고 뭐 우산까지 동원해서 때려서 전치 9주가 나왔던 아주 심각한 폭력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제 전학을 보내기 위한 뭔가 이 학폭위에서 1점이 모자라서 16점이 나오면 이제 강제 전학이 되는 건데 1점이 모자라서 강제 전학 처분되지 않고 학급 교체만 됐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이 초등학교 2학년을 폭행했습니다. 학급 교체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같은 학교, 같은 공간에서 결국 그 사람과 자신에게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힌 사람과 그 남은 4년을 같이 학교를 계속 다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온 국민은 다 의심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씨가 지금 교육부 차관과 통화를 했다. 8분 48초나 그냥 의례적인 뭐 인사 통화가 아니라 분명 목적성을 갖고 있는 통화로 알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저는 이거 뭔가 압력이 작용했다는 거는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예를 들면 저는 그럼 학폭위 위원들 중에 뭔가 연관성이 있는 사람은 없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기경 의원님, 대통령실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이걸 여쭐게요. 그냥 단순하게 질문 드리면 대통령 부인이 교육부 차관과 8분가량 통화를 했다. 이건 조금 갸우뚱할 만한 일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통화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예. 이런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행사를 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행사의 성격상 교육부와 관련된 행사다. 그렇다면 교육비서관 그쪽이랑 그다음에 또 현장에 또 교육부 관계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실무자가 아니라 차관까지 직접 전화를 할 거라면 급하게 뭔가 알아볼 상황이 있는지, 예. 내 행사 때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의전을 잘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밖의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긴 8분 동안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그 통화의 어떤 이유와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점이 김승희 비서관 관련해서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예.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처벌이 약해졌다는 어떤 논란이 있다고 한다면 부적절한 전화일 가능성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또 하나 우연이라고 하기엔 좀 고개가 갸우뚱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학폭 심의위 약 2달 뒤에 김건희 씨의 전화를 받았던 그 교육부 차관이 대통령실 사회수석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김희영 위원님. 물론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는데 이거 보은성 인사라는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의심할 정황은 있습니다만 예.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일단 수석에서 차관에서 수석으로 갔는 게 뭐 큰 영전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석과 차관이 사실상 동급이기도 하고 그렇게 크게 영전하기는 어렵지만 근데 왜 의심할 정황이 있냐? 그리고 또 이 의혹 같은 경우는 좀 금방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관계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까 여러 번 언급했지만 학폭심의위원도 있고요. 학교폭력 피해자도 있고 학교 측 관계자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조금만 더 조사하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뭐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금방 밝혀지기 때문에 지금 단정적으로 뭘 얘기하는 건 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방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김건희 씨가 교육부 차관과 통화한 시점이 2023년 7월 20일입니다. 2023년 7월 20일인데 2023년 7월 21일에는요. 김건희 씨의 모친 최은순 씨가 법정 구속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날도 대통령의 참모라고 불릴 수 있는 주진우 법률비서관 그리고 이시원 당시 공직기강 비서관과도 김건희 씨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딱 그 무렵입니다. 교육부 차관과 통화했던 그 무렵입니다. 우연이 계속 겹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연이 아니죠. 필연이죠. 예. 그렇다면은 이 경우에는 최은순 장모가 사실은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됐는데 1심에서는 방어를 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2심에서도 내가 구속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을 텐데 사실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구속이 되면서 지금 윤석열, 김건희 부부한테 난리가 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화 편이 이날 상당히 불이 났다. 그런 면에서의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특히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가 동시에 같은 시간에 변호인단과 그리고 이 김건희 씨의 오빠 그리고 이시우 그리고 주진우 비서관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차례 연락하는 보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는 측근의 비리나 불법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권력을 이용해서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의 단편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저는 사회수석은 장관급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부 차관에서 수석이 됐다 그거는 영전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실 내에서는요. 김건희 씨한테 잘 보이면은 남을 수 있고 그 자리 보존하고 승진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류들이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비아폰으로 전화와서 요청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비리 같은 그런 부탁들을 사실은 대통령실의 많은 공무원들이 외면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런 사건, 사고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면에서의 지난 3년의 윤 정부가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정말 국민으로서는 원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통화 내역 나온 것만 봐도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하고 또 다음 날은 공직기강 비서관, 법률비서관에게 전화하고 참 김건희 씨가 당시에 바빴다라는 거는 팩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극우 유튜버와의 정치적 공생관계의 시작점이 김건희 씨였다라는 게 JTBC 뉴스룸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9년이죠. 당시 검찰총장일 때 검찰총장의 부인 신분으로 한 극우 유튜버에게 김건희 씨가 먼저 온라인 메신저로 전화번호를 알고 싶다. 꼭 전해드릴 이야기가 있다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직접 남긴 겁니다. 그리고 나서요. 계속해서 전화가 이루어졌는데 당시 했던 말이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그러니까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이러냐. 그리고 그 말 그대로 전하면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이렇게 일종의 현안에 대한 상담을 극우 유튜버에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는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졌다는 게 이 극우 유튜버의 설명입니다. 이 극우 유튜버의 말을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거 맨 처음 질문은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 이제 윤석열이 미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처럼 돼버렸지만 문재인이 맨 처음에 오더를 어느 정도 언지가 있었는데 이게 왜 이러는 거냐. 예, 그리고 나서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이준석 당시 당대표와 관계를 논하는 그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목소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준석이 나쁜 놈이니까 제발 좀 그만 좀 디펜스 하라고. 너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바꿔줄게 하고 전화가 오죠. 그러고서 한다는 얘기가 절대로 통화했다는 얘기 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예, 이 사안 극우 유튜버 A씨와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 때부터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되고 나서까지 계속해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했다. 전체적으로 좀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이 사람이 극우인지 예. 극자인지 그건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우선 취재를 한 JTBS에 이걸 붙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사실 많은 분들과 통화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선 본선 때 다 알지 않습니까? 서울의 소리 기자라는 분과 이렇게 진짜 7시간 넘게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정의 어떤 극우다, 극자다 그런 거를 제가 볼 때 특별히 가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본인 입장에서는 여하튼 조국 사태 이후에 본인은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어떤 뉘앙스를 보면 뭐냐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수사 관련해서 특별히 반대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상 뭔가 지시하거나 묵인하거나 그런 뉘앙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윤석열 전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공격이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본인은 또 답답한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한 것 같고요. 그거를 극우다 아니다 그거는 저는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화를 했네요. 그때가 사실상 뭐 대통령 신분은 아니고 물론 검찰총장 배우자가 유튜브하고 통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는 딱히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게 극우든 극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공직이라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 아니랬을 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거나 아니면 검찰의 권력을 동원해서 뭔가 했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비판을 받아야 되겠지만 지금 나온 상황에서는 일단은 극우 프레임, 극우 유튜버라는 전제하에서 본다면 김건희 여사는 왜 이렇게 한쪽에 쏠린 사람과 저렇게 통화하지? 그럴 텐데 제가 아는 그리고 언론에 비춰진 공개된 내용을 보면 서울의 소리 관계자분들과 수많은 시간 동안 통화한 내역도 있기 때문에 한쪽에 있는 사람들만 한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춘 의원님 예.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단 뭐 사실관계를 정정하고 싶다거나 뭐 억울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언론에 제보를 하죠. 언론을 통해서 본인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그걸 통해서 인터뷰를 한다거나 공식적인 루트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튜버에게 연락을 했을까? 김건희 씨가 당시에 판단하기에는 아마도 뭔가 언론을 통해 들어가면 뭐 팩트 체크를 한다거나 사실 여부를 체크해야 보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체크 없이 뭔가 의혹만으로 충분히 뭔가 이 특정 진영의 여론을 뭔가 전파할 수 있는 그런 극우 유튜버라는 뭔가 그런 활로를 활용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예. 저는 문제는 그 당시에 한 것도 전 뭐 도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영부인이 된 이후에도 이 행위를 계속 연관성을 이어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또 익히 알고 있다시피 청와대 내부,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뭔가 이런 유튜버들을 관리하는 행정관이 따로 있었고 단순히 그냥 유튜버를 그냥 그 특정 뭐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그런 유튜버들에게 정정 보도를 한다거나 이런 거 아니라 여론을 주도하기 위해서 여론을 뭔가 대통령실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관리했다는 것들이 뭔가 의혹이 나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김건희 씨는 그 이전부터 뭔가 이 극우 진영, 그러니까 보수 진영 그쪽에서의 여론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와 갈등이 있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그것과 관련된 소스를 흘려주면 유튜버들 입장에서는 어그로를 끌기 너무 좋았던 소스였을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 아마 대선 후보 때도 그때도 뭐 많은 관계를 맺었을 텐데 그런 유튜버들을 통해서 뭔가 영부인이라면
유튜버가 아닌 공식 언론을 통한 뭔가 그리고 영부인이 하면 안 되는 일이죠. 홍보수석실을 이용해서 뭔가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는데 역시나 이것도 비선을 통해서 비선 또 공식 언론이 아닌 유튜버를 통해서 했다는 점, 저는 이런 것들이 지탄받아 마땅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그 극우 유튜버 A 씨에게 김건희 씨가 전직 대통령 부인이던 그 시절에 미공개 영상입니다. 이걸 보내서 저희가 A 씨를 통해서 확보한 영상인데요. 이걸 보여드리고 김민영, 신혜영 두 위원께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미공개 영상, 자원봉사를 하는 영상인데요. 먼저 한번 보시죠.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오늘 2022년 8월쯤 찍힌 40초가량의 분량이고요. 당시 서울 지역을 비롯해서 물난리가 나서 수해 복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지자체 로고가 찍힌 그 수해 복구 현장에 갔고요. 이 영상이 이전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상을 극우 유튜버 A 씨는 가지고 있었던 것이고요. 이 유튜버 A 씨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아무도 못 알아봤다, 이번 건 꽝이다 라면서 누군가 홍보해 주기를 바랬는데 아쉽다는 그런 속내를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러자 유튜버 A 씨가 이런 건 미담이니까 앞으로는 언론에 알리면서 해라 라고 조언까지 해 주었다고 합니다. 신혜영 의원님. 예. 그러니까 이번 건은 꽝이었으면 꽝이 아닌 건도 여러 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동안에 그 김건희 씨,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홍보 영상이나 사진 행사하고서 올릴 때 항상 김건희 씨 중심으로 김건희가 잘 나온 것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체 작업들이 있었고, 언론에 김건희 씨 사진 나오면 교체해달라고 직접적으로 홍보실에서 연락가고 그런 건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본인의 이미지, 국민들한테 비치는 부분, 그리고 특히 그런 유튜브를 활용하는 그런 수단적인 중요성은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다. 근데 저런 것들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러나와서 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매우 인위적으로, 조작적으로 되었다는 게 이번 사건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이고요. 특히 대통령 취임식 때 유튜버 한 30명 정도 극우 유튜버 참석했다라는 보도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이 선거 과정부터 해서 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본인이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극우 유튜버를 활용을 하고 그들한테 비공식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것이 보도가 되고,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스스로 위안을 받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받고,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지난 3년 동안 반복됐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가지면서 제대로 된 정치나 정책이 나오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우리 국민들도 또다시 한번 분노할 지점인 것이죠. 예, 김민영 의원님. 정치적 비난이나 도덕적 비난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흔히 생각해서 공직자가 사적 관계를 어떻게 끊느냐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공직자가 사적 관계를 왜 중요시 여겨야 되느냐 하면, 사적 관계를 하면서 그 사적 관계가 사적으로 끝나지 않고 공적인 부분으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PR 홍보라든지 본인이 어떤 일부적 부분의 일상생활의 조언에 있어서만큼 저 유튜브에게 조언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그 조언이 공적인 영역, 즉 정책이라든지 어떤 특정 이해관계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동이라든지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거 봤었을 때 100% 사적인 영역에서만 논의했고 상의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의 저런 유튜버와의 저런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에 조사를 통해서라도 조금 더 밝혀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기까지 짚고요. 다음 이슈는 백다의 앵커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민지 계약, 노예 계약.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가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서 한전, 한수원과 미국 기업 사이 50년 동안 불리한 협상을 맺었다는 의혹이 나온 건데요. 한수원은 국회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장 사장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예. 그런 식으로 꺼들거리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얼마나 더 꺼들거렸는지 아시겠죠? 꺼들거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사업을 직접 챙겼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성과를 강조하기도 했죠.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천조 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체코에서
또 다른 팀 코리아의 낭보가 전해졌습니다. 불리한 협상이라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한수원. 대통령실은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라며 진상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예,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른바 노예 계약이었다, 굴욕 계약이었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와서 속보를 하나 전해드리고 관련 내용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있어서 물리력을 동원하고 이런 특검의 집행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라고 앞서 여러 차례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관련해서 민중기 특별검사와 문홍주 특검보에 대해서 고발장을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오늘 저녁이기 때문에 곧 접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구치소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했던 것 그리고 물리력을 동원하려 했던 것에 대해서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 미수,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김건희 특검을 고발하겠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거 내용은 지금 패널들께 좀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력을 지난 1일에는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았고 2차 집행 지난 7일 때는 이제 물리력을 동원했는데 그때 뭐 의자가 같이 윤 전 대통령이 의자와 함께 뭐 바닥에 내팽개졌다 뭐 이런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 CCTV 영상 공개한다라는 민주당의 추진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 사건의 정황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한 부분들의 진실을 알고 싶은 건 사실입니다. 지금 이렇게 오히려 윤석열 측이 특검을 고발한다? 이거는 저는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예.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정말 윤 어게인이 다시 활개치도록 하는 뭔가 지금 반발의 심리를 유도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를 금할 수 없고요. 이 부분은 명확하게 CCTV 공개해서 사실은 검증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올해 국감까지 정말 법사위가 이런 특검에 있어서의 윤 대통령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제대로 된 특검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국민들이 계속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예,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지금 방침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체포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 직권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런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법 100조에 의하면 제가 알기로는 도주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때리거나 아니면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런 몇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 근거하에서 불가피하게 물리력을 행사했는지 아니면 목적의식이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해서 강제력으로 이치하는 과정에서 뭔가 불필요한 어떤 행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의 집행 과정에 있어서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절차적 명확성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장을 하는 건 아니고요. 법 앞에 모든 것들은 평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주장할 근거가 있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특검은 고발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직권남용 체포, 직권남용 감금 미수, 독직 폭행 등의 혐의로 김건희 특검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구치소 내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적이었다, 너무 가혹했다라고 주장을 해왔는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특검을 고발하기로 한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자충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의 영상이 어떻게든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아졌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공개 요청을 했을 때는 뭐 모든 국민에게 이걸 알려줘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아마도 이 법사위 소속 위원들이 뭐 열람을 통해서 보거나 뭐 다양한 방식들을 고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뭐 국회 정보위에서 이 좀 민감한 정보들을 다룰 때 열람만 하고 뭔가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키는 것처럼 이것 역시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과정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아니면 정당한 집행 과정에 그냥 목리를 부렸는지 이거에 대해서 법사위원들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거든요.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시비비를 따질 수밖에 없는, 가릴 수밖에 없는 이 재판으로 가게 됐다라는 것은 결국 그 재판에 참여하는 특검이나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 재판에 그리고 광청하는 사람들이 그 영상과 관련된 소상한 내용들을 아마 접하게 될 거고 그런 것들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게 될 거고 그러면은 저는 이것을 괜히 건드렸던 이 특검이 아닌 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자충수로 인해서 국민들이 굳이 알고 싶지 않았던 그날의 이런 진실을 좀 더 소상히 알게 되는 그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김유영 의원님, CCTV 공개가 더욱 공개해라라는 여론 쪽으로 좀 갈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아마 이게 예정된 수순이었을 겁니다. 특검을 고발함으로써 체포 실제 시도를 위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는 프레임을 더 공고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끊임없이 저항하는 모습을 통해서 본인의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는 고발이었는지는 저도 좀 의구심이 듭니다. 물론 지금 민주당 특위에서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방어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지는 저도 의구심을 가집니다. 예, 자충수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특검의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백다 앵커가 브리핑을 해주었던 체코 원전 수출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업체와 공개되지 않았던 합의문이 있었는데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신현영 위원님,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대한민국으로서는 불행한 일이죠. 향후 50년 동안 이런 노예 계약에 묶여 있다 그러면 우리 원전이 어떻게 수출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계속 발목이 잡힐지 우려가 큽니다. 물론 아직 비밀 계약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그 내용들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런 절차와 그런 규정과 누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소상하게 좀 요청을 한 부분에 더 정황이 드러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정권 때 이 원전 수주에 대해서 너무 정치화를 한 것이 저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되돌아보면은 대왕 우리 고래 프로젝트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에 실패하면서 정치적인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라고 하면서 계속 외교 순방에 갔었는데 그럴 때마다 사건 사고가 많아서 지지율이 계속 급락하면서 어떻게든 만회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체코 원전 수주는 꼭 성공해야 되는 그들한테는 시급한 사안이었다는 것이고요. 예. 원전 수주는 뭐 대박이다 이러면서까지 홍보를 대통령이 직접 했었기 때문에 이 체코와의 계약 과정에서의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에 대한 부분은 정말 어떻게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체결을 해야 되는 그런 수건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런 노예 계약이 결국에는 이루어진 거 아니냐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 면에서의 이 원전이 이렇게 정치화되는 거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이 부분에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어제 그런 상임위에서의 여러 그런 질의들을 보면서 아직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 내막에 대해서 우리가 팩트를 더 파악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김기영 의원님, 너무 성과를 내기 위해서 좀 조급했을까요? 네, 제가 볼 땐 민주당이 좀 성급하게 프레임을 잡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쪽이 웨스팅하우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게 원천 기술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시공 기술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래서 체코 원전을 수주할 때 프랑스와 그리고 미국 이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우리나라 한수원이 경쟁 수주를 한 거죠. 그 과정에서 웨스팅이 발목을 잡은 겁니다. 원천 기술이 있기 때문에 로열티 문제 가지고 소송을 한 겁니다.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송을 끝까지 해가지고요. 네. 결과를 낸 상태에서 최종 그 법적 분쟁을 마무리한 상태에서 계약을 따내는 게 있고요. 서로 간에 소송이 길어지기 때문에 서로 뭔가 조율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후자를 택했죠. 왜냐하면 체코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의 원전 시장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송에 굉장히 소송에 매여가지고 그 시장을 놓치느니 그렇다면 우리는 시공 능력이 있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윈윈하자고 해서 한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1조 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1조 원은 뭐냐면 물품이나 용역 구매할 때 한 8천억 들고요. 로열티 부분이 한 2천억 듭니다. 그래서 한 기를 할 때 1조 원이 드는 건데 그거는 우리 기업들한테 하느냐 아니면 웨스팅하우스에 되느냐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를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마스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뭔가 한미 간에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업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어떤 시공 능력 때문에 원전의 어떤 기술, 시공 능력 그리고 미국은 여러 가지 셰일이나 에너지가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300기의 어떤 원전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기당 10조기 때문에 3,000조의 어떤 시장이 열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협상을 한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의 기술과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의 원천 기술이 같이 시공 능력과 더불어서 같이 하겠다는 조인트 벤처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를 노약 계약이다, 식민지 계약이다 이렇게 폄하하기 전에 앞으로의 상황이 어떤 내용인지를 차분하게 지켜보시면 됩니다. 성춘 의원님. 일단 대통령실이 진상조사를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결과를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만 지금 약간 논점이 조금 흐려져 있는 게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그쪽에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건 맞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체코와의 원전 수주 계약을 진행 중이니 뭔가 원만하게 합의를 할 것인가. 후자를 선택하게 되면 당연히 한국이 의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이쪽은 빨리 그 협상을 마무리하고 체코와의 원전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계속해서 뭔가 본인들의 유리한 협상으로 이끌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불리한 테이블에서 어쩔 수 없이 그 협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전 전문가가 아닙니다만 적어도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기사, 제가 검색해본 기사에서는 모든 원전 전문가들이 이건 불리한 협상이었다고 판단을 내리고 있거든요. 예. 제가 못 찾아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원전 전문가도 이거는 충분히 원천 기술 갖고 있는 쪽과 이 정도의 협상은 맺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선택지 중에서 좀 조급했던 윤석열 대통령, 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었던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저는 조급한 그 한국이 불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해서 불리한 협상은 이 비공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고 좀 보는 것이거든요.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의 추가 진상조사 결과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걸로 봤을 때는 저는 불리한 계약을 초래한 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있는 걸로 보인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제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저희가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부분 맞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계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원전 기술에서 후발주자입니다. 전 세계에서 원전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6개국입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가장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됩니다. 체코는 유럽 시장인데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EU라는 경제권이 묶여있기 때문에 프랑스에 수출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수출 실적을 높여야만 추후에 다른 국가, 다른 대륙으로도 수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의 수치상, 금액상으로는 저희가 손해볼 수도 있지만 수출 실적 역시도 무형의 자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조사하고 어떤 불이익적 조사가 있었는지 지켜봐야 되지만 우리가 방산 수출에 함에 있어서도 로열티 지불 때문에 저희가 손해보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수출 실적을 늘리고 있는 거는 그것이 다 무형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진상이 드러났을 때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0초만 좀 더 붙여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저희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하나 좀 확실하게 해주실 게 있습니다. 원전 수출에 동의하십니까? 원전 지금 탈원전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이었잖아요. 원전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그거를 윤석열 정부 때 생태계를 복원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감원전을 얘기합니다. 감원전이 뭐냐면 지금의 앞으로 추가 원전은 짓지 않고 기존의 원전만 사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때 원전 수출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 전에 지금 그러면 수출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렇다면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원전의 정치화라는 거예요. 지금 원전에 대해서 체코 수주에 대한 그 노예 계약을 한 거에 대한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는데 그럼 문재인 때부터 민주당이 그럼 원전에 대해서 너네들 정치적 입장이 뭐냐라고 시비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건 명확하게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그 속담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신재생 에너지 활성화와 함께 SMR의 활용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공약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원전 찬반으로 가면 이게 내용이 끝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한수원 한전과 미국 웨스팅하우스 합의문 그래픽이 있는데 그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죠. 지금 보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드러난 걸 보면요. 앞으로 50년 동안 원전 한 기를 다른 나라에 우리가 수출 성과를 내서 지어주면 최소 1조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웨스팅하우스를 통해서 물품을 마치 프랜차이즈 가맹점처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있고 다 해서 1조 원씩을 미국 업체에 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SMR 등 차세대 원전 독자 개발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에 우리 기술이 써 있는 거 아니야? 라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세 번째, 이게 더 중요해 보이는데요. 유럽이나 주요 원정 시장 진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미, 유럽, 일본, 영국, 우크라이나 등 이 나라에는 우리나라가 원전 수출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일단 합의문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과연 너무 과했느냐,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서 감내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판단 또는 평가가 전문가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그래도 체코 원전 수주가 더 중요했어라고 판단한다면 주관적인 영역일 수 있지만 좀 더 객관적으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어제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실 진상조사 결과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역사적으로 짚어보면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윤 정부가 이 체코 원전 수주 사업을 두고 이미 이거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아니냐라는 야당의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윤 전 대통령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는데 당시 상황 연이어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원전 수출은 지지율을 올리기에 급급해 무리하게 추진된 대통령의 아집이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최종 계약 전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체코 원전 사업 참여를 두고 근거 없는 낭설을 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사활을 걸고 뛰는 기업들과 협력업체들, 이를 지원하는 정부를 돕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회방하고 가로막아서야 되겠습니까? 신현영 의원님,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윤 전 대통령이 말한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거가 있다는 게 이제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날 거로 보입니다. 결국에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외국에 가서 사고만 치고 다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장사를 하고 다녔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원전이 대박이다라고 했던 보수 정권에서의 그런 잘못된 민낯이 드러나는 한 사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기쁜 소식 쾌거라면서 윤 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여러 번 말했던 사안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민주당이 뒷감당을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의 협상 가운데 이 원전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3,500억 달러를 일정의 펀드로 했는데 그 가운데 마스가라고 해가지고 조선업 관련해가 1,500억 달러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미국이 원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원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다 나오지 않은 상황을 보고서 이게 노예 계약이고 이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 자체에 대해서 조금 저는 동의하기 힘들고,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최종 계약 전에 국민의 의견을 물어야 된다? 그럼 어떤 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국정의 리더를 믿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민주당이 국민적인 어떤 우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닐까 싶고요. 자유민주주의, 자유진영 내에서에 있어서 한국이라는 곳이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느냐면 일종의 가성비가 좋은 제조업 패권 국가로서의 위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방산이든 반도체든 조선이든 그리고 원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왜 여기서부터 소위 말해서 협상이 구체적으로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예. 하실 말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다음 코너가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네 분과의 대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좀 더 깊이,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한 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주제는요. 잠시 백당 앵커가 나왔는데요. 백당 앵커 다시 불러서 브리핑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국민의힘에 꼭 한 명을 복당시켜야 한다면 누굽니까? 1번 홍준표 전 대구시장, 2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하나, 둘, 셋.
김문수 후보, 조경태 후보, 장동혁 후보는 홍준표 전 시장을, 안철수 후보만 이준석 대표를 뽑으셨네요. 이 장면을 본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개씨 안철수 옳고 강하다라며 안 후보를 향해 유례없는 극찬을 남겼는데요. 홍준표냐 이준석이냐, 사실 국민의힘에는 아주 씁쓸한 질문입니다. 두 사람의 탈당 배경에 친윤과의 불화가 깔려있기 때문인데요. 또 다른 밸런스 게임 질문,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됐습니다.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을 하실 수 있게 된다면 누구를 공천하시겠습니까? 1번 한동훈 전 대표, 2번 전한길 씨입니다. 하나, 둘, 셋. 전한길 씨는 우리 당을 위해서 우리 당과 함께 열심히 싸워온 분입니다. 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당대표를 뽑는 투표는 시작됐지만 국민이 기대했던 새로운 화두는 마지막 TV 토론회에서도 끝내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은 잠시 후에 더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일단 이거부터 좀 여쭙겠습니다. 네. 2023년에 그때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통일교가 개입했다는 의혹, 권성동 의원 관련해서는 나왔는데 실제로 당선이 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도 통일교가 도왔다라는 윤 세계본부장의 진술을 특검이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사실상 원내대표 임기도 1년도 못 채우고 중간에 하차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당히 이제 다음 당권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나름 했어요. 예. 뭐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건진법사를 통한 뭐 통일교 교인들까지 이제 적극적으로 국민의힘 입당해서 자신을 도울 것이라는 그런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예. 근데 하여튼 이런저런 상황이란 게 뭐 다른 게 아니죠. 사실상 뭐 그때 이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분위기가 그냥 김기현이라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이제 김장연대가 그때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 김기현 그때 후보 당대표가 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게 독실한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타 종교 특히 그러니까 이 교계 이단 이런 뭐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분이 좀 상당히 일정 부분 좀 거리를 두는 사람이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와 김기현 당대표가 이렇게 당시 자신이 직접 나서서 통일교의 지원 뭐 도움을 받는 뭐 그런 거는 좀 예측해 보기는 좀 어려웠어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자진해서 김기현 당대표를 도왔는지 이거는 모를 일이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김기현 의원이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뭐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아주 뭐 모태 신앙이에요. 예. 그러면 김기현 의원 측은 보도에 오해가 없도록 신중 기해달라. 통일교와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명백하다라고 일단은 해명을 한 상태입니다. 네. 이런 해명에 대해서는 또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의원들도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인이라도 뭐 정치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은 사실상 좀 깊이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김기현 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뭐 신실한 크리스찬이라서 이분은 뭐 정말 가족들끼리 모여도 뭐 식사 예배하고 예. 식사하고 모든 걸 아마 정치 활동 외에는 뭐 자기 종교 활동을 위해서 생활한다 해도 간이 아닐 정도로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하고 사전 뭐 그런 논의 협의를 거쳐서 자기가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 도움을 이렇게 청하고 그쪽에서 또 지원받고 아마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크리스찬이라는 얘기를 이미 다 알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계속 의혹이 좀 짙어지는 게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윤영호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건진법사가 나눈 문자가 언론에 보도가 되는데 김기현 의원은 그러니까 통일교 행사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의 오더, 그러니까 중앙의 지시니까 열심히 지지하고 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이 기독교 신자라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도 해석이 가능한 문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문자 내용을 보더라도 이제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통일교 행사에 통일교가 평화 행사, 국제 평화 행사라는 걸 열었기 때문에 매년 예. 의원들도 좀 참석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지만은 중앙에 오더가 있었으니까 그 중앙이 어디를 말하는지 그때 그렇다고 해서
당 체제가 있어서 중앙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때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중앙의 오도로서 지시가 있었으니까 그 중앙이라는 것은 아마 뭐 용산을 말할 수도 있겠죠. 예. 또는 통일교의 지도부가 자신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니까 김기현 의원을 돕겠다. 그렇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마 통일교의 중앙을 말할 겁니다. 지금. 예. 조금 더 특검 수사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 글쎄 뭐 저 부분은 특검이 이제 뭐 밝혀낼 일이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김기현 의원이 자기가 개별적으로 저걸 굳이 밝힐 이유도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삼자적인 사람이 이렇게 지켜봐도 김기현 의원이 직접적인 연루는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보시죠. 예. 예. 국민의힘 압수수색 영장이 오늘로 만료입니다. 그런데 특검 입장에서는 원하는 수색을 제대로 못한 상황이고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아무튼 뭐 잘 막은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통일교의 그런 연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명부를 협조할 건 협조해서 좀 결백을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거죠. 특검 입장에서도 이렇게 정당의 압수수색은 쉽지 않은 거라는 걸 이미 잘 알고 있을 텐데 예. 그러니까 그 압수수색의 범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우리가 특검에서 이렇게 통일교 관련 이렇게 수사를 하는데 통일교 교인들이 이게 집단적으로 국민의힘 당원 가입이 이루어져서 예. 그 당원 가입이 특정적인 뭐 정치적 목적이 통일교의 또 사업의 이해적인 목적과 결합돼 가지고 이렇게 정당 민주주의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확하게 처음에는 그걸 제시 안 했어요. 2차 때는 그렇게 2020 뭐 2년부터 2023년 요때 뭐 구체적으로 해가지고 요때 걸 좀 협조해달라 그랬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협의가 됐으면 좀 좋았을 걸. 저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선출될지 안 그러면 25일 날 될지 뭐 하여튼 될 거 아닙니까? 예. 되고 나면은 이거는 뭐 특검에 의해서 이렇게 뭐 통일교 교인들의 집단적으로 그런 걸 이렇게 밝혀지는 것보다 앞으로 당이 자정 변화를 혁신하고 쇄신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이렇게 특정 종교의 그런 교인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집단 들어와서 그 사람들이 집단적인 정치적 의사 표현이 이루어져서 우리 전당대회라든지 당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거는 건전한 정당이 아니다. 그래서 당의 자정 노력으로서 이런 걸 갖다가 좀 이렇게 쉽게 말하면 뭐 앞으로 뭐 당의 별도 기구를 통해 가지고 그런 당원들을 갖다가 전수조사를 해서 그럼 그때 일정 부분 특검에서 확보하고 있는 특검은 분명히 이제 국민의힘 당원으로 돌아왔던 그 명단을 엑셀 파일로 확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부분 가지고 또 좀 당이 자정 노력으로서 이거는 좀 걸러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반탄파 후보들이 우세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 그런 자정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앞으로 반탄파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당장 10개월 후에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가 있는데 당이 지금처럼 전당대회에서 그렇게 찬탄 반탄의 입장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찬탄파 그러니까 의원들은 개혁을 이야기하고 반탄파 의원들은 뭐 비록 뭐 강성당원 지층에 이렇게 뭐 지지를 받아서 당권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하지만은 이 상태로 가면은 내년 6.3 지방선거도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그럼 수권 정당으로서 작년 총선에서 형편없이 졌지 또 올해 뭐 6월 3일 대선에서 또 정권 내줬지 내년에 지방선거까지도 참패를 해버리면은 대선 기반이라는 게 상실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당을 자정 변화시키는 그런 핵심의 노력 없이는 국민들에게 제1야당이라고 하지만은 국민적 신뢰가 확보되지 않은 야당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금 당대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당대회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고요. 오늘이네요. 오늘 새벽 2시쯤에 한덕수 전 총리가 특검 수사 마치고 귀가했고요. 영장 청구할 거라고 많이 예측을 했는데 22일에 재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증거가 많이 나와서 맞춰볼 게 많아서일까요? 아마 그동안 이제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뭐 법률 대리인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의 정황이나 증거물로 가지고 그다음에 또 진술 뭐 여러 사람 진술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 가지고 이제 제시를 했겠지만은
거기에 반박도 대응도 했을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특검에서 좀 더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소환하는 겁니다. 뭐 어제 수사를 갖다 16시간 하고 그래서 특검이 확신이 들었다면 바로 영장을 치는 절차로 갔죠. 왜? 윤석열 대통령의 행안부 장관 이상민 장관은 주무장관으로서 이런 영장을 쳐서 이미 구속 수감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리가 거기에서 특검에서 영장을 쳤는데 그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도 특검으로서 아주 치명적인 상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 입장에서도 좀 만전을 기하는 그런 수사 방식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리를 2번 역임했고요. 45년 공직자라고 수식어가 붙는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 기로에 설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으세요? 뭐 좀 있죠. 미국 대사할 때도 봤고.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한 전 총리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참 그러니까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하모 11호를 이야기할 거 아니라 한덕수 전 총리가 하모 11호를 이야기하고 건불 10년 이야기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그때 뭐 아마 빼지르게 느낄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의 그 오판의 어떤 그날 당일날 상당히 개강되고 뭐 비정상적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오랜 이렇게 관료로서 또 본인이 또 총리를 2번 하고 또 그동안 뭐 대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청와대 경제수석도 하고 다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늘 권력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상당히 정상적인 사고로 이렇게 비상계엄이라는 걸 판단하지 않고 있고 그러면 자기 목을 걸고라도 그걸 막을 수 있는 그때 결기를 보였어야 되는데 헌재에서 그러니까 정언한 내용하고 대체로 지금 현재 특검 수사를 통해서 앞에 장관들이나 특검이 또 확보한 CCTV를 통해서 그동안 주장한 내용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 결국은 영장을 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한덕수 전 총리가 본래 사려 깊은 사람인데 허망한 대통령 꿈꾸다가 나라 망치고 인생도 끝냈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아는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도 정말 이분은요. 정치인들 바깥 계산에 있어가지고도 자기가 직접 자기 몫은 자기가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사인간에도 그래요. 그럴 정도로 자기 관리가 철저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작년 12.3 비상계엄에 거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런 상당히 그 비정상적인 그런 고도의 정치 행위에 본인도 어떻게 이렇게 휘말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지 아마 엄청난 뭐 자괴심과 또 자책을 할 수도 있다고 좀 봐요. 아무튼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을 책임이 있는데 제대로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이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예전에 전성배 씨죠. 건진법사를 수사할 때 관봉권을 압수수색해서 확보를 했는데 5천만 원을요. 그 띠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 근데 김성태 의원님 관봉권 직접 보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보습니다. 언제 보셨어요? 이게 보통 이 관봉권은 말이에요. 한국원에서 직접 이제 쉽게 말하면은 관봉권 그 띠지, 한국원 띠지 그냥 그 말리고 보통 뭐 신권이에요, 신권. 완전 새 돈이죠. 그러니까 주로 한국은행이 국정원이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국회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이 특수활동비. 지금 특수활동비가 아주 제한적으로 국정원하고 대통령실하고 일부밖에는 지금 이제 안 들어가지만은 뭐 저는 이 특활비가 폐지되기 전까지의 보통 국회 같은 경우도 저도 원내대표를 했기 때문에 이 특수활동비가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 원내대표 시절에 이 국회 특수활동비도 없애버렸는데 예간에 합의해서 없어진 건데 그때 이제 받을 때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신권이 옵니다. 관봉권이나 그래서 요 근래 이제 이게 13 비상계엄 이후에 건진법사 거기에 관봉권이라는 게 저렇게 뭔가 한국원에서 저렇게 직접 간 게 관봉권이가 그걸 이제 아는 거죠. 그때 이제 흔히 말하는 특수활동비도 이게 관봉권이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관봉권 띠지를 검찰이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봐도 그런 납득이 안 가요. 납득 안 된다. 그거는 왜 납득이 안 된가 하면은 이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띠지로 묶은 돈을 갖다 그걸 의심해 가지고 다시 이게
5만 원 한 묶음이면 500만 원이잖아요. 그게 500만 원인지 맞는지 그걸 세어보기 위해서 그걸 갖다 풀었고, 예. 예? 감봉띠를 풀었고, 그걸 갖다 그렇게 해서 소홀히 해서 그걸 잃어버렸다. 그건 좀 상식적으로. 그건 굳이 셀 필요가 없는 돈이거든요. 100장씩 묶여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2조 지폐면 모르지만은 2조 지폐 정도 뭐 한 장 가지고 감식을 하면 모르지만은 그 숫자가 이게 100장이 맞는지 그걸 다시 분명히 세어보기 위해서 100장이 아니라 500만 원이면 몇 100장인가요? 그렇죠. 100장이죠. 100장이네. 네. 그걸 맞는지 세어볼 필요가 있었는지 그거는 저도 의아심을 가져요. 예, 지금 법무부가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좀 짚어볼 텐데요. 어제 마지막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잠깐 보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을 찬성하는 것하고 우리 국민의힘 우리가 뽑았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탄핵하는 거 이거는 상당히 다른 문제입니다. 탄핵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확고합니다. 다른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나서서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옳지 않았다고 하는. 탄핵과 그리고 또 계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당론을 따르지 않은 부분이 두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제 소신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그렇게 판결한 겁니다.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꾸 너무 지나치게 하시는데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지 윤주주의 국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당대회 흥행하고 있다고 보세요? 무슨 흥행을 이야기하십니까? 예? 역대 이제 보수 진영의 전당대회 중에 이렇게 국민들에게 제대로 뭐 인식이 잡힌 그런 전당대회가 아닌 경우가 없었어요. 예. 대로 전환길이라는 사람은 이번에 잘 알려졌지만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가 물론 이제 최종 8명에서 4명으로 추려졌으니까 전당대회 후보 정도는 당권 주자 후보 정도는 4명 정도는 알지만은 이 사람들이 어떤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12.3 비상계엄 5판에 따른 그분은 물론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헌재에서 파면 이미 결정으로서 헌법적인 처분을 받았지만은 정치적 책임은 그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든 집권 세력이었던 국민의힘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들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당이 새롭게 거듭 태어나는 그런 모습,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역대 유례 없는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을 우리가 보인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전당대회를 통해 가지고 정말 변화하고 쇄신하는 그런 핵심 전당대회로서의 모습을 국민들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정말 새롭게 거듭 태어나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 가운데 오늘은 안철수가 좀 더 처절하고 절실했다. 내일은 김문수가 더 잘할 것 같다. 이런 거 안심이 돼야 눈길이 주어져야 그 정당의 전당대회가 흥행이 되는 건데 지금은 이 찬탄 반탄 해가지고 아무래도 뭐 반탄 주자들이 당의 기존 기득권 세력들, 흔히 말하는 친윤 세력들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도움에 강성 지지층의 도움에 그렇게 해서 뭐 상당히 그 유리한 조건이고 이 뭐 찬탄 후보들 같은 경우는 뭐 이 변화와 핵심 계획의 의지는 높지만은 당내 기반이 현실적으로는 미비하고 또 지지도 좀 저조하니까 상당히 고전하고 있는 거죠. 어제 눈에 띄는 장면 중에 하나가요. TV 토론회에서 한동훈과 전환길 두 사람 중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 누구 공천하겠냐 당대표가 되면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장동혁 후보는 전환길 씨를 선택했습니다. 이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아무리 이제 본인이 좀 강성 지지층에 좀 전환길 씨가 아닌 말로 우리 당의 뭐 당원으로서의 그런 정치적 경험을 1년을 했습니까? 10년을 했습니까? 그렇다고 뭐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기초위원을 한 번 했습니까? 강력위원 국회의원을 한 번 한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뭐 엄동설안에 물론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면서 강성 지지층과 함께한 부분의 노력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 당원들 강성 지지층만 보고 가는 정당이 아니에요. 국민들을 바라보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래야 수권 정당으로서 비록 이번에 비상계엄 때문에 잘못된 이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때문에 정권을 내줬지만 우리가 부단하게
당을 변화시키고 또 국민들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자정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기회가 있는 건데 예. 계속 우리 강성 지지층의 그분들의 비위만 맞추고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추면은 이 수권 정당의 이제 길은 어려워지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 후보의 어제 뭐 아무리 뭐 저거는 밸런스 게임으로 이렇게 뭐 재미로 해본 거지만은 예. 저런 결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국민들이 저 대목을 어떻게 판단할지 예. 안타깝죠. 오늘 내일 이제 투표를 하고 있고요. 이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금요일에 이제 바로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는 겁니다. 과반 나오는 1위 후보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과반 나오는 후보는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은 25일 날 예. 최종 결선 투표로 갑니다. 지난 2023년도에 그때 김기현 그때 뭐 고인이 된 장재원 김장연대라는 예. 쉽게 말하면 윤석열의 핵심 그냥 접근 세력 이렇게 연대를 통해 가지고 김기현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만들어졌다. 이래서 김장연대인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마 결선을 갖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올라갈 공산이 크기 때문에 김장결선 그러니까 김장결선 11월 달 돼야 김장하는데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김장결선은 이렇게 지금 뭐 내밍이 되고 있어요. 예. 즉 그 말은 이제 안철수 후보나 조경태 후보가 대단히 이제 당을 변화시키겠다는 계획 의지가 높지만은 흔히 말하는 75만 이 책임 당원들이 판단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 기반이 좀 약한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예. 그렇지만 지난 2021년도 그때도 당이 질의 면접했을 때 35세 약간 그때 이준석, 노원석 노원에서 3번 떨어진 원의 당협위원장 이 사람을 당대표로 우리 당원들이 선택을 했거든요. 예. 상당히 전략적 선택이었어요. 이번에도 그런 전략적 선택이 나올 건지 안 그러면 강성 지지층과 당내 기반이 뭐 탄탄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당 대표가 될 건지 이거는 이제 내일 모레 불과 이제 뭐 한 5일밖에 남지 않았죠. 예. 아무튼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김문수, 장동혁 두 사람이 결선 투표에 갈 것이다라고 일단 전망을 해주신 걸로 보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 않을 수 있지만 우리 뭐 당원들이 상당히 또 전략적 사고를 가지면은 알겠습니다. 뭐 안철수 또 조경태 후보가 또 좋은 뭐 후보로서 결선에 또 진출할 수도 있죠. 예. 길고 짧은 건 대봐야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슈퍼 고단백을 슈퍼 건강하게 게다가 슈퍼 맛있어. 그래서 동원 참치. 잠깐! 지금 놀랄 때가 아니야. 파로돈탁스 허브 프레쉬로 잇몸 질환 예방 효과를 경험해봐. 잇몸 케어는 상쾌한 허브 프레쉬로. 아이오페 XMD 스템3 세럼. 스킨 부스팅 특수 관리와 1:1로 비교하다. 검증된 물광 플럼핑 XMD 스템3 아이오페. 자동차 보험 가격만 따져보면 끝. 365일 케어를 봐야지. 가입 즉시 할인부터 커넥티드카 할인에 추가 할인까지. 지금 전화하세요. 1566-1566 악사. 2022년 8월 당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폭우 피해 복구 현장에서 비공개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어제 JTBC가 단독 보도한 이 미공개 영상. 김 씨가 검찰총장 부인 시절부터 소통해온 한 극우 유튜버에게 직접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한 말, 아무도 못 알아봤네. 이번 건 꽝. 그 유튜버는 앞으로는 언론에 알리면서 하라고 조언까지 했다고 하죠. 그리고 3개월 뒤 대통령 캄보디아 방문 일정에 동행한 김건희 씨는 이 사진으로 이른바 화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온 국민이 다 알아왔으니 이번 건 꽝 아니네라고 했을지. 특검은 이 순방과 통일교의 캄보디아 원조 사업 청탁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진짜 꽝을 외치고 싶은 건 지난 3년을 허비한 국민들이 아닐지. 오늘 한 컷이었습니다. 맵식 캐롤라이나 리퍼의 화끈한 매운맛이 강렬하게 맵돌다가
시크하게 사라진다. 호시기 맵시크 치킨.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놓친 수염? 질레트 랩스라면 걱정 없지. 질레트 최상의 밀착 면도를 각질 속 숨은 수염까지 제거해 확실하게 밀착 면도. 하루 종일 깔끔하게. 질레트 랩스 딥 클렌징 바.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무엇이 다를까요? 영양의 균형을 잡아주니까. 내 활력을 충전해주니까. 내게 맞춰주고. 이 하나로 다 챙겨주니까. 세계 판매 1위 센트룸. 건강한 이들의 이유 있는 선택. 입맛 까다로운 포도의 신 디오니소스가 직접 찾아 나선 충북 영동 포도. Fantastic. 충북 영동 포도. 네, 이가혁 라이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